지난 금요일은 이제 미 상무부가 발표한 6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상승률 둔화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는 또 많이 그 하락했어요. 피치가 네. 국제 신용사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강등시키면서 많이 좀 하락을 했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7월 FOMC 회의를 마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시장 여러 가지 물가와 일자리 지표에 따르겠다고 밝히면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80%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도 동결할 가능성이 약 66%로 시장은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피치의 국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다음 또 8월 3일 날 발표한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민간 고용 부분은 전월보다 32만 4천 명으로 증가해서 전달 45만 5천 명보다는 좀 줄었지만 시장 전망치인 17만 5천 명보다는 크게 상회한 것으로 보여져서 이제 지금 상황이 갑자기 막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을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것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9월에 동결 가능성, 12월까지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국제 신용사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면서 상황이 조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은 시장에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 하락도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작년 급락장에 모든 사람들이 올해 증시 추가 하락을 말하고 있을 때 막 그 월가의 유명한 CEO들도 일제히 올해 S&P 500이 20% 이상 급락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도 저는 올해 크게 상승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여기 이제 웅달책방 출연해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결과는 이제 나스닥은 저점 대비 약 40% 상승했고 S&P 500은 약 30%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작년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 급락을 했었다면 올해는 금리 동결 또는 인하로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한 겁니다. 이번 피치의 미국 신용 등급 강등으로 해서 이번 하락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는 지금 시작하면 굉장히 좋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증시가 오르고 난 뒤에는 좀 포모라 그러죠. 내가 주식을 사지 않는데 막 올라가는 그 조바심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크게 시장에 소외될 수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굉장히 현금 들고 있는 자체가 매년 일정 부분 손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거기다 이제 증시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니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고 이번 피치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을 통해서 뭐 약간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이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증시는 낙관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앞으로 정시는 그냥 간단하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고 심지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올 연말이 됐든 또 내년이 됐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그러면 정시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막 옛날에 그뭐 1%대, 0%대 초저금리는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 중금리 정도? 지금이 고금리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그 당시에 금리가 4.5% 5%였어요. 네. 근데 걔가 10년에 걸쳐서 제로 금리까지 온 거거든요. 아. 단기적으로 제로 금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아. 서서히 내려가면서 증시는 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는 아.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세계 금융 위기를 보면 알아요. 세계 금융 위기 최저점 이후로 이제 나스닥은 9.9배 이상 상승했고요. 네. 나스닥 지수가 와. S&P 500은 6배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세계 금융위기 때 뿌려놓은 그 막대한 유동성 이거를 이제 소화를 했겠죠. 그다음에 금리도 서서히 떨어지면서 제로 금리까지 왔는데 비슷한 상황이 다시 한번 연출될 걸로 그래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중에 뿌려진 돈이 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뿌려졌거든요. 네. 그 지금 돈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급격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동성이 갈 곳이 필요한 거죠. 예, 증시를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2008년 이후에 그 금리가 5%대에서 그 당시 10년 동안 5%대에서 예. 와, 그렇게 내려갔듯이 예. 이번에도 반복될 수 있다. 뭐 어차피 음. 역사도 반복되지만 증시도 꾸준히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반론은 네. 나스닥은 저점 대비 40% 올랐고 S&P는 30% 정도 올랐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직전 고점까지는 아직도 남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직전 고점이 목표가 아니고 음. 시중에 뿌려진 어마어마한 유동성은 음.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훨씬 많이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소화를 하려면. 네.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그 S&P 500이 6배 오르고 나스닥이 9배 오를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음. 새로운 주식시장이 열릴 거거든요. 왜? 그 전에 한 번도 이만큼 유동성을 뿌려놓은 적이 없는 것만큼 이상으로 뿌려놨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소화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네. 혹 전문가분들은 뭐 거품 붕괴, 뭔가 위기가 곧 터질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의견을 들으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제 AI로 인한 그 상승 아니냐, 올해 상승이 그 인공지능이 갑자기 챗 GPT나 인공지능이 붐을 일으키면서 증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서 닷컴버블 제2의 닷컴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장에 오고 있었는데 시장의 전문가들이 양분되고 있어요. 뭔가 불안하다. 이거 거품 같아. 인공지능이 너무 학대 해석된 것 같아. 뭐 가대평가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반면으로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엔비디아만 해도 지금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실제로 우리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놀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인공지능만 이제 한 3군데가 나와서 기자회견까지 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실제로 세상은 판도가 바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검색 엔진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2000년 초반에 이제 뭐 인터넷은 다 죽었지만 검색 엔진인 뭐 야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 검색 엔진이 세상을 포털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 검색 엔진을 썼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언어로 말로 된 검색 엔진에 선점하려고 막 기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실제 거의 이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뭐 오른 게 없고요. 아직은 거품이라고 보려면 닷컴버블처럼 막 몇백 프로 올라야지 그게 거품이지. 저점 대비 이제 30, 40% 올랐는데 그게 거품이라고 보기는 좀 그건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그건 앞으로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2010년도까지가 정보통신 혁명, 뭐 인터넷이었다면 이제는 그 인공지능의 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초기다. 그렇죠. 이제 초기죠. 초기입니다. 인공지능 이제 우리가 나온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실체가 있다. 예, 실체가 있고 지금도 놀라고 있잖아요, 또요. 그다음에 그때보다 지금 모든 게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그걸 현실화하고 하기가 훨씬 쉬운 거죠. 옛날 닷컴버블의 가장 큰 거는 그 인터넷으로 인한 뭐 이런 기업이 그 기대감에 증시가 막 올랐는데 네.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발표한 거에 비해서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그때 뭐 AOL 미국의 큰 거기 인터넷 기업이 걔가 뭔가를 새로운 걸 막 발표를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안 따라줘서 다 이제 흐지부지 됐던 그런 게 닷컴버블의 시초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 그렇군요. 그러니까 AI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시고 네. 그 보통 뭐 실체가 있냐 없냐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 주식 가운데 바이오 기업하고 많이 대조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이오는 실체가 없이 막 좀 거품, 막 일상 이상 이렇게만 돼도 막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보고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이건 반대되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예. 당연히 인공지능은 우리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그 보고서 쓰는 것도 맞아요. 기사 하나 쓰는 것도 사람이 막 10시간씩 할 거를
한 5초 만에 뚝딱 하고 기사도 써주고 그림도 보고서 그리고. 써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맞아요. 이거는 전혀 딴 세상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품 논란하고는 좀 그건 좀 너무 어, 좀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네. 그러면 그 인공지능 네. 하면은 이제 뭐 빅테크도 얘기하는데 인공지능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주가 상승한 게 엔비디아잖아요. 예. 그럼 엔비디아 지금 보니까 막 포가 200이 넘더라고요. 아니 조금 조정받아서 아무튼 200 정도인데 그래도 괜찮나요? 아니 예. 이게요. 이 퍼는 과거 유물이에요. 네. 더 이상 퍼 가지고 고평가됐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났어요. 그건 이제 가지 투자인 시대 이제 2000년 이전에 네. 주식할 때 그때는 뭐 저퍼주나 저피별주가 네.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장성 투자의 시대거든요. 어. 저평가된 주식은 없다라는 게 제 논리 제가 주장하는 바거든요. 왜냐면 그 회계 기준도 굉장히 엄격해졌고 시장 감시 기구도 엄격해졌고 인터넷이 실시간 기업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즉시 반영되는 거니까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그 반도체 AI 반도체를 매출액이 예상된 게 지금 엔비디아 주가를 형성한 건데 얘가 높은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 늘어날 건데 아직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PR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과거의 그 가치 투자에 맞는 기준이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늘어날 텐데. 네. 예, 어차피 매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니까. 네. 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그 탑하는 애들은 많은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지 메타라든지 다 인공지능 하려고 투자를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수익은 누가 다 먹어요? 엔비디아가 먹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저 PR 갖고는 이제 너무 비싸다고 말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좀 조정받고 있는데 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 그럼요. 그래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사야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또 AI 혁신을 이끄는 엔비디아의 그 GPU에 네. 옆에 이제 붙는 HBM 반도체를 두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예, 예. 이건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제 먼저 이제 HBM 반도체가 우리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그죠? 네. HBM 반도체는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여러 개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은 제품이거든요.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초고성능, 초고용량 메모리를 말합니다. 원래 그래픽 작업 처리를 해서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제 SK 하이닉스는 스스로 고객들의 피드백에서 HBM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전체 D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중에 이제 HBM 분야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한 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량 고성능 HBM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최신 제품인 HBM3는 SK 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을 앞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이 HBM은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AMD하고 SK 하이닉스가 2008년부터 협업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좀 뜬구름지 않는 얘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13년에 반도체 업계 표준 기구인 JDEC 컨소시엄에서 이 사양을 전달하고 그다음에 HBM1 2016년에 HBM2 2021년에 HBM3 표준이 공식 발표가 되면서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묘한 이제 신기루가 됐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올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 많이 늦었죠. 네. 이 HBM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HBM3는 이제 초당 데이터 처리 속도가 819GB로 1초에 풀 HD급 영화 163편을 전송할 수 와. 있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 풀 HD급 영화 한 편을 1초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뭐 이게 평가 기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163편을 다운받을 수 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 처리 자체가 완전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는 고용량이니까 당연히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하려면 순식간에 수많은 정보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분석해서 결과까지 도출하려면 고성능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실적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거의 최악이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일단 시장에서는 네. 반도체 가격 인하도 저점을 찍었고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3분기 이제 영업 실적은 예상은 2분기 영업이익이 6,685억 원보다 크게 개선된 3조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해요. 3분기 영업이익이. 네. D램은 이제 출하량하고 가격이 모두 상승하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 영향을 상쇄하면서 적자폭을 크게 줄여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SK하이닉스는 3분기 영업 손실이 1조 7,507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한 달 전만 해도 3분기 영업 손실이 약 2조 2,600억 원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줄었네요. 예상이니까요.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최저점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는데 직전 고점 대비는 아직도 갈 길이 한참 멀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D램 가격도 상승할 거고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주가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 수혜주로 이제 그 벤더 업체를 얘기하자면 이제 한미 반도체가 많이 올랐어요. HBM 생산에 필요한 TC 본더를 만드는 회사로 수혜주로 이미 크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급등하고 있으니까 추격 매수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역시 HBM을 높이는 기술인 TSV 실리콘 감통 전극과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수혜주로 꼽히는데 최근 급등 후 이제 눌림 중인데 분할로 매수하면 이 종목은 향후 좋은 수익이 예상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소부장은 먼저 좀 간 거네요. 많이. 한미반도체나 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좀 먼저 간 거네요. 급등한 거네요. 예, 이게 이제 HBM 반도체 수혜주로 꼽혀서 먼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아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갈 길이 멀다. 예, 그렇죠. 이제 바닥에서 이제 회복 속인 거죠. 그다음에 그 시장 그 반도체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중요한 업체들도 다 이번 3분기부터 반도체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4분기는 확실하게 상승으로 갈 것으로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맨 첨단에 서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아가도 길게 보고.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는 오래 가지고 그거는 네. 2030년까지 그냥 강투. 2030년이요? 예. 와. 그거는 이제 2030년까지 끝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군에 속하죠. 그 정도예요. 네. 네. 2차전지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요즘 장세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2차전지가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얘는 이제 적정 주가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말을 했는데 이제 외국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렸어요. 거기에서 되고 기관들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계속 쳤단 말이에요. 네. 계속 쳤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공매도 친 걸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쇼스퀴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 번 더 급등을 했어요. 맞아요. 저도 1차 고점에서 이제 이거 멀리 해야 된다. 이거 계속 투자하다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래도 얘가. 그때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거는 예. 계속 모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눌릴 때마다 사라고 하시고. 예. 어쨌든 저도 이제 너무 고점이라고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그 뒤로도 이제 쇼스퀴즈 물량 들어오면서 1차, 2차까지 상승을 했고 네. 지난 주간은 이제 그 패시브 펀드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확실시 되면서 패시브 펀드가 들어오면서 한 차례 더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아예 그 지난주 수요일 날 그 급등시키고 당일날 급등시키고 급락시켰잖아요. 아예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날 1시에 일시에 매도가 나온 게 이게 짜지 않고서 가능할까요? 그 이제 모건 스탠리가 주축이 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미 이제는 진짜로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분열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올라가도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가도 바닥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서서히 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장기간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뭐예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월등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실패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에
막 조바심에 쫓아가서 실패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지금 돌리는 종목도 무진장 많이 나와요. 무진장. 지금 그 2차 전지 때문에 소외받았던 네. 종목, 낙폭과대 종목들이 예를 들면 네이버도 지금 막 급등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카카오도 막 급등하고 있고. 그런 종목 투자를 하는 게 맞죠. 수급은 어차피 옮겨가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매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2차 전지를 뭐 얘가 뭐 성장성이 끝났거나 이런 거하고 다른 거야. 이미 그 이상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주식 학원장 입장에서 보면 급등하는 종목 시장에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표님 그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반론은 어떠세요? 2차 전지가 그 장기간 조금 중장기적으로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예. 결국 뭐 3년 이상 바라보면 예. 올라간다. 왜냐면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많고 앞으로 증가도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드론에도 들어갈 거고 뭐 하늘 나는 택시에도 들어갈 거고 막 너무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2차 전지가 죽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기대감 때문에 각 증권사에서도 그거 예. 언급을 회피한다면서요. 네, 그다음에 맞아요. 리포트 내는 것도 애널리스트 리포트 내는 거 맞아요. 포기. 왜? 포기. 적정주가 40만 원 얘기하고 매도 신호 내는데 그 뒤로 계속 맞아요. 올라갔으니까 그 각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 뭐 미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미 그러한 실적들이 다 반영돼서 어이없게 주가가 에코프로가 150만 원까지 찍었다는 얘기죠. 네. 그거는 이미 반영되고 남은 거고. 그래서 지금 올라갈 종목들 있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 예를 들면 LNF라든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투자를 해서 상관없는데 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대표적인 게 지금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체,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들을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바닥에서 돌리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은 뭐 얼마든지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기업이 지금 이번에 많이 오른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 밈 주식화에서 막 급등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추격 매수하면 이제 성공 확률은 작고 네. 실패 확률이 사실 클 수 있다는 거죠. 어차피 증시는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많이 오르면 영원히 상승할 수 없어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3년 앞으로 2025년까지 컨센서스를 보니까 LNF 같은 경우는 진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싼 2차 전지 기업의 예, 예. 투자는 전망이 좋다. 예. 하지만 민주시카돼서 갑자기 오른 것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추경에서 조심해라. 예, 그럼요. 예, 그거는 아. 예,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이제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테슬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 테슬라 아까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엔비디아와 함께. 근데 테슬라 이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돼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주가 조정도 받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예, 테슬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뭐 그런데 일단은 시간이 지나면 전기차로 바뀌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건 패러다임 대변혁이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차량 가격만 떨어지면 차량 유지비가 10분의 1로 싸니까 전기차로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기차로 바뀌면 바뀔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는 매출이 늘어날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반값 테슬라 나온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 인도에서. 지난번에 모델 2도 이제 투자자의 날 발표한다는 거 발표 안 하고 쓱 지나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인도에서 반값 테슬라 생산을 협의하겠다. 맞아요. 2, 3년 뒤면 반값 테슬라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 이제 모델 3도 출시한다고 최근에 이제 리프레시 모델 3라 그래서 새로운 모델 3 새로운 모델도 스파이샷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것도 가격이 싼가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아직 가격 얘기는 알려진 거 없는데 어쨌든 모델 3가 새로 나온다는 거죠. 네. 신모델이 네. 뭐 그렇게 된 것 같고 사이버트럭 생산 시작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에서 그 멕시코 기가팩토리에서 차량 생산을 2024년 말에 한다 그러다가 이제 2025년 1분기로 연기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출할 거고 그다음에 뭐 여기저기 만들고 있으면 전기차 생산은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매출이 좀 주춤하거나 이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꾸준히 상승하고 매출이 늘어날 거고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돼 있죠.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일론 머스크가 1년에 2천만 대 만들어 팔겠다 전기차로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지금 이대로 가면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판매량이 10배 이상 뛰는 건데 주가가 지금 굉장히 싼 주가가 되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주가가 판매량이 10배 오르면 예. 주가는 몇 배 오르는 거예요, 대략? 주가가요. 실적을 정확히 반영을 하지 않고 어. 올라갈 때는 오버슈팅이라 해서 뭐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갈 때는 더 많이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2030년에 만약에 2천만 대가 팔린다. 팔린다고 예상이 된다면 그거의 가능성? 그 가능성은 2027년 정도 되면 확인될 거잖아요. 이대로 가면 충분히 2천만 대 만들어 팔 거다 2030년까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저는 한 2027년에서 2028년 정도가 테슬라 주가의 좀 피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많이 오는 피크. 예, 그때까지만 견디면 좀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애플이 한 4천조 되고 지금 테슬라가 한 1,000조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 4배, 5배 올라서 애플도 막 거의 막상막하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 애플을 뛰어넘는다고 계속 네. 얘기했거든요. 그게 4, 5년 안에 이루어진다고요? 예, 애플은 네. 이제 애플은 그 성장성보다는 이제 안정성, 수익성, 수익 모델이 있잖아요. 매달 안정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그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올라갈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만큼. 테슬라는 성장성 때문에 이제 급등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10배 오른다고 얘기했다니면 누가 뭐 무슨 주가가 경을 넘는 막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얘기했는데 애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조 생각도 안 했는데 3,000조 됐잖아요. 네. 3,000조 넘어가고 있는데 네. 경이 안 되는 법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예. 어차피 기대감이 오르는 거니까. 예. 그 1대1은 될 것 같아요. 화폐 가치도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뭐 하여간 뭐 매출도 10배 이상 는다면 뭐 1경 간다고 잘못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좀 최소 4배에서 10배 되는 거네요. 예. 이야, 그렇게 좋게 보시는 거군요. 근데 또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예. 아, 이거 고작 한 대 생산한 거고, 그리고 뭐 대량 생산 시기는 자꾸 이게 지연되는 것 같고, 뭐 이런 반론도 나오더라고요. 그게요. 네. 2019년도에 발표를 네. 하면서 2021년부터 양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미루다 이제 올해 한 대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 본격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네. 만드는데 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2680 배터리 때문이거든요. 배터리 이게 아직까지 좀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나 봐요. 뭐 그것 때문인데 뭐 그것도 시간이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에 너무 앞서서 네. 그 말을 해서 말한 걸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결과는 항상 냈어요. 우리 그걸 좀 염두에 하여간 뭐 결과는 냈었다고 이제. 하지만 언제까지 할게 그러면 그거는 틀린 적이 하도 여러 번 있어서 뭐 그러지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다. 아, 방향은 맞다. 예. 근데 그 과거에 보셨을 때 예. 말이 좀 빨라서 이게 좀 결과가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았나요? 예를 들면 많았죠. 사이버 트럭만 해도 2021년부터 양산한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2023년인데 이제 그렇죠. 나오기 시작한 거하고. 그다음 자율주행. 어. 이거 2021년인가 2022년부터 이제 완전히 자율주행 5단계까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미뤄지고 있는데 이제 올해 4단계 FSD가 완전 자율주행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미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미뤄질 것 같은데 여러 번 있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이게 테슬라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게 네. 영업이익 부분이잖아요. 예. 한 자릿수로 좀 줄었다.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두 자리다.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일시적이겠죠. 그것도 일시적이죠. 당연히 일시적이죠. 왜냐하면 차량 가격도 낮췄고 막 여러 가지 막 이유가 있었잖아요. 근데 광고도 또 시작하고 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광고도 시작했네요. 예. 결국은 저거 아닐까요? 결국은 내연기관 차량을 빼앗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그 차량 가격을 낮춘 거니까 네. 내연기관 차량 살 사람이 테슬라 사게 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단숨에 뒤집힐 수 있는 거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테슬라 소식을 몇 가지 좀 더 알아보자면 네. 이제 6월 21일경에 테슬라가 이제 그 독일 무선 충전 스타트 업체를 인수한다는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이제 그게
요번에 그 인수했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료했대요. 차량을 무선 충전하는 음. 스타트업 업체거든요. 와이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2016년 설립된 전기 자동차 및 주로 로봇용 충전 시스템을 개발해서 2018년에 시장에 출시한 업체인데 이게 테슬라 차가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테슬라가 주차장에 주차만 하면 자동 충전되는 꼽지 않아도 완전 휴대폰이네요. 그렇죠. 휴대폰 무선 충전처럼 이런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또 이제 우버가 그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이제 내년에 모델 3를 인도한다는 기준으로 10만 대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버가 새로운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제 일본 도쿄에 모델 Y 100대를 구매해서 출시한다고 좀 밝혔어요. 허츠는 테슬라 차량을 렌트 차량으로 추가하는 거 외에 우버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전자에게 테슬라 차량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발표를 했고요. 우버는 주로 이제 북미하고 유럽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테슬라를 공급하면서 전기차로 바꾸는 과정을 계속 시행 중에 있는데 일본에까지 이제 테슬라를 공급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전기차 업체에서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 있잖아요. FSD. 네. 이 FSD를 적용하려고 그걸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드에서 만드는 전기차에 테슬라의 FSD 시스템을 사서 장착한다는 거지.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포드라고 소문은 있는데 이제 완전히 알려진 거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다른 전기차 생산 업체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를 적용한다는 뭐 그런 게 논의 중에 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수출되기 시작하면 이것도 이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뭐 약간 라이센스비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아. 그건 참 일론 머스크는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네. 슈퍼차저도 다른 전기차 생산업체한테 허용 안 할 것 같거든요. 네. 허용 안 하면 테슬라도 많이 팔릴 거니까. 근데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FSD도 자율주행 시스템도 다른 차에 장착할 수 있도록 허용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허용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아.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가진 우주인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상식적으로 우리는 저 같으면 독점할 일. 독점하지 그걸 굳이 뭐 공유 안 할 것 같은데 슈퍼차저 막 여러 업체 공유하잖아요.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벤츠라든지 이런데 리비안에도 허용했고 그것처럼 자율주행 시스템 FSD도 이제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 3 리프레시 모델도 스파이샷이 여기저기 노출되면서 조만간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올 4분기만 돼도 테슬라 주가는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번에 그 피치로 인한 미국 신용등급 강동을 해서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테슬라도 앞으로 최소 5년, 2030년까지. 아, 그럼요. 와, 좋게 보시는 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테슬라가 단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진짜 모든 일상을 뭔가 점령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걸 다 공유하는 뭔가 이게 전기차로만에 국한되지 않는 기업인 것 같다. 이게요. 사실 테슬라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제가 초기에 의아했던 게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데 태양광을 한대요. 그다음에 배터리 팩을 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스타링크 한다는 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 폭우가 와서 도로가 끊겨서 고립된 주택이 있어. 이 고립된 주택에는 그 태양광 패널이 있었고 테슬라의 배터리 팩이 있고 그러니까 고립이 됐는데 미국은 이제 땅이 넓으니까 그런 게 한번 전원이 끊기고 막 고립이 되면 일주일이 지나도 복구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1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하지만 미국은 땅이 워낙 넓잖아요. 근데 그 고립된데 근데 그 집은 그 전기는 태양광으로 해서 배터리 팩으로 저장해서 테슬라 충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 스타링크로 인해서 인터넷도 사용하고 있고 고립된 주택에 그런 단전 사건이 벌어져도 전혀 고립되지 않은 거죠.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건데 이거를 미리 다 생각하고 만든 거라죠. 그 스타링크만 해도 바다 한가운데서 사막 한복판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중계기만 있으면. 거기다 이제 배터리 팩 사업까지. 배터리 팩만 있으면 태양광으로 충전해서 전기를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차원에서. 차원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아까 뭐 슈퍼차저 허용한다든지 FSD를 다른 회사에 라이센스 비용 받고 장착을 허용한다든지 이런 게 보통 독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진짜 화성에서 온 남자일까요? 본인이 이제 외계인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하니까 음. 예, 외계인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초전도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초전도체 때문에 막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업도 있고 예. 반도체 필요 없다, 2차 전지 필요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팀에서 의해서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이제 전 세계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고요. 애초에 이거를 만든 데는 우리나라 업체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업체가 이걸 물질로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초전도체 물질을 만드는 거지. 애초에 아이디는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연구팀이었던 것 같고요. 지난 22일 이제 이석백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이끄는 연구진이 논문을 이제 논문을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서 세계 최초로 상온 전도체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세상이 이제 발칵 뒤집혔거든요. 네. 초전도는 이제 많은 양의 전기를 전한다는 뜻으로 저항이 0에 가깝게 낮추면서 전력 손실률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예전에 100V 쓰다가 220V로 승합했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게 이제 전력을 송전하는 데 있어서 전력 손실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 다 무의미하다는 거지. 만약에 정말 저항이 0인 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전력 생산량의 한 10분의 1만 생산해도 전 인류가 전기 부족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중간에 사라지는 전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이제 풍력 발전 돌리고 있잖아요. 네. 풍력 발전 돌리는데 얘가 일정 시간 지나면 전기가 남아 돌아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기 생산을 멈춘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초전도체가 한다면 그냥 바람이 많은 그 제주도에서 전력이 필요 이상 생산을 해서 육지로 전송을 하면 되니까 저항이 0이니까 그대로 전력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초전도체를 활용하면 일반 케이블보다 전력 손실률이 10% 이하로 거의 완전한 100% 가는 거죠. 송전 용량도 5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꿈의 전력이라고 하는데 다만 얘가 초전도가 절대 온도는 영하 180도 이하에서만 생성돼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힘든 거구나. 예, 그게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MRI가 이제 네. 초전도체를 가지고 MRI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얘가 비싼 이유가 MRI 기기가 둥근 기기가 이렇게 감싸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맞아요. 그 안에 쏙 들어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얘가 절대 온도 마이너스 180도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상온에서 음. 이 초전도체가 가능해진다면 그 MRI 비용도 지금보다 훨씬 싸지는 거죠. 비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이게 공개되면서 그게 가능하다고 밝힌 거예요? 초전도체 상온에서? 이론 자체가 그렇다고요. 만들어지면. 근데 이제 이거를 초전도체가 이렇게 물질을 구리하고 납하고 일정한 비율로 해서 만들면 이게 초전도체 성능을 띈다 이렇게 해서 공개를 했는데 니들도 한번 만들어보고 검증해봐라 이렇게 밝힌 거예요. 밝혔는데 이제 너도 나도 온갖 연구팀들이 이걸 검증하기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최근 들어서 속속들이 이제 검증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검증한 연구팀에서 초전도체가 맞다고 하는 연구팀도 있고 초전도체가 아니는 새로운 물질이다. 단지 초전도체 성능처럼 그 저항이 0인 비슷한 다른 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새로운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말 그대로 이제 뭐 초전도체 물질이든 아니면 새로운 물질이든 전력 전송할 때 저항을 0으로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발칵 뒤집히는 거죠. 노벨상이에요. 노벨상 7개, 10개 받아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이제 한국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실험 조작하고는 좀 달라요. 이거 사람은 자기들이 뭐 만든 게 물질을 만든 거거든. 네. 말처럼 만들어서 검증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어. 그런데 오늘 또 제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만들어졌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완전히 완성품을 만든 다음에 이걸 특허를 내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이걸 갑자기 완성되지도 않은 걸 다 공개해버려서 이게 중국으로 기술 넘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네. 이렇게 말하는 또 너무 성급했다 발표가. 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얘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아바타 영화 있잖아요. 저 아바타 영화 처음 봤을 때 그 암벽이라는 게 절벽 공중에 붕 떠 있었잖아요. 얘가요. 그게 신기했었거든요. 저게 뭔가. 그게 이제 초전도체를 하는 그 물질인 뭐 발음이 어려워. 어봅테늄? 어봅테늄이란 이 물질이 암벽 덩어리를 공중에 떠 있게 만든 거라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를 그걸 채굴하러 나비 행성을 간 거잖아요. 우리 지구인들이. 근데 그게 지구에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정도예요. 예. 그게 그 원리인 거, 그 원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현된다면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상용화 될 때까지는 좀 양산해야 되잖아요, 얘가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거는 이번 발견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인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을 살게 될 거고 제 생각에는 저 멀리 있는 외계 행성도 훨씬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 문제 심각한데 네. 막 우리나라 35도, 네. 일본 39도 그런 것도 해결이 되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전력이 정항이 0이면 지금 전력 생산량의 한 10분의 1만 생산해도 전 지구인들이 전기를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뭐 천연가스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걸 그만큼 맞습니다. 안 떼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지구 그 온난화도 많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급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전기차 성능도 엄청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뭐 제가 저 인문계에서 문과여서 제가 이 전문적인 기술 내용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저는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예상해 보는 건데 뭐 완전히 세상이 제가 생각해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는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세상은 완전히 천지개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소식이 나오니까 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그 작은 기업들이 막 날아가잖아요. 예, 그거 이미 네. 상한가 두세 번씩 다 네, 갔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덕성이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뭐 이런 몇몇 종목들이 막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 제대로 된 종목은 한두 종목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막 이상한 뭐 가죽 만드는 회사 뭐 이런 이상한 기업 같은데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상한가 두세 번 갔잖아요. 지금은 얘가 만약에 당장 현실성이 없다고 발표가 나면 그렇죠. 폭락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 지금은 추격 매수는 적절치 않은 거죠. 지금은. 근데 또 이럴 때 흥분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액으로 해보는 것이. 소액되면 서운하니까. 네. 그렇지만 큰 금액을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죠. 이미 많이 올랐는데. 오르기 전에 샀다면 모르지만 이미 상한가 두세 번 갔으니까 소액으로 해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화제를 몰고 수가 있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돼서 막.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하도를 던진 거죠 이제. 야, 대단하네요. 그렇군요. 한번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좀 질문을 드릴게. 최근에 또 네이버도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이버의 최근 상승세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이버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 달 8월 24일 공개하는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인 하이퍼클로버 X 요거를 이 기대감에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이퍼클로버 X는 이제 한국어에 특화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는 대규모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으로 초거대 AI 모델로서 한국어 데이터에 특화된 인공지능인 거죠. 지금까지 이제 오픈 AI에서 한 챗 GPT 여기서 한 그 인공지능은
한국어는 아무래도 조금 좀 한국어를 제대로 이제 지원을 못하고 영어로만 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하이퍼클로버 X가 된다면 한국어로 특화된 인공지능이니까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 네이버 주가가 아직 주가가 급등하고는 있지만 아직 많이 상승한 게 아니고 더군다나 많이 상승한 게 아니고 오늘 그 미국 그 신용등급 강등에서 좀 조정받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면 앞으로도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 한번 드렸던 것처럼 2차전지 관련주의 수급이 분산되고 있거든요. 이제 개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는데 네.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그 2차전지 갖고 있는 물량을 팔아서 새로운 종목으로 사고 있고 그동안 2차전지에 수급이 몰리면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네이버, 카카오,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도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매수하면 아주 좋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도. 예. 그 작년 말에 출연하실 네, 때도 네이버 강추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작년에 이제 출연해서 네이버 지금 사면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로 한 40% 급등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또 오랫동안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니까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금 매수하면 좀 좋은 매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매수 다 하기보다는 몇 번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 좀 좋은 수익 기대 예상됩니다. 예. 그 구글 바드랑 예. 오픈 AI 챗GPT 그것도 한국어 성능이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경쟁 우위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요. 네. 그 챗 GPT 이런 데서는 이제 한국어 의미 단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은가 봐요. 그 내용을 전달하는데 아무래도 이걸 사용하려면 토큰량이라고 표현하는데 필요한 토큰량이 영어의 4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제대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4배 이상 더 든다는 걸 의미한다고 하거든요. 영어에 비해서요. 예. 근데 아예 네이버에서는 한국어를 특화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뭐 이게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거랑 경쟁이 안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네이버 검색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구글 검색도 많이 쓰지만 네이버 검색이 압도적이잖아요. 아직도. 그것처럼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런 얘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테슬라가 굉장히 압도적인 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전기차 아이오닉이 더 많이 팔릴 것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 AS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다. 왜? 눈높이가 높아져서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차의 그 친절한 AS, 신속한 AS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가 나와서 정말 성능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굳이 뭐 외국에 있는 뭐 그런 바드나 이런 거 쓰기보다는 이걸 더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아요. 현대기아차는 중고차 가격도 잘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 검색도 있지만 저도 이제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구글 검색해 쓰거든요. 사실은 둘 다 동시에 쓰겠죠.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에 필요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글로벌한 검색이 필요할 때는 이제 구글 쓰듯이 바드나 이런 걸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양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래도 네이버가 점점 좀 긍정적인 신호가 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도 알찬 시간 감사드리고 그러면요, 대표님 지금 만약 1억 원 정도가 있으시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이 질문 꼭 하시는데 네.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 1억 원이 있다면 이제 매번 이제 거의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조금 뭐 바뀌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저는 김용 대표님 만날 때마다 이 질문 드리는데 네. 그대로 했으면 수익이 굉장히 괜찮았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예. 만약에 저한테 1억 원이 있다면 네. 60% 정도는 네.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네. 나머지 이제 40% 정도는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이제 테슬라가 한 4분의 1, 엔비디아 4분의 1, 나스닥 100 ETF인 QQQ의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4분의 1은 달러로 바꿔서 현금 보유할 것 같아요. 달러로 바꾼 현금. 그다음에 나머지 40%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에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싣고요. 나머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있잖아요. 여기에 또 한 3분의 1 정도 비중을 싣고 그러면서 한 두세 종목 매수하면 되겠죠. 각 분야에. 그다음에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현금을 들고 만약을 대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현금이 부족해. 지금 내가 가진
현금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데 꼭 현금이 부족하대. 네. 투자를 더 넣으면 수익이 더 날까요? 아니거든. 음. 지금 투자금으로 수익을 내야지 투자금을 더 넣어도 수익이 더 커지는 거지. 음. 지금 있는 걸로 부족해서 투자금을 더 넣는다고 수익이 반드시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현금 보유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현금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저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진 주식은 50% 손실을 봤어요. 얘가 본전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주식이 100% 수익이 났어요. 음. 근데 50%만 손실봐도 본전이야. 그러긴. 이걸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음. 우리는 유례만 몇 프로의 유례만 집중하는데 그 분모 어디서부터 몇 프로, 어디서부터 몇 프로의 하락이냐, 어디서부터 몇 프로 상승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현금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고 매 종목 동일한 금액으로 매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재건 관련된 주식은 언급은 안 해주셨는데 예, 예. 이 건설주 같은 건가요? 요즘 건설주 되게 안 좋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요. 건설주는 지금 철근 빼먹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건설주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 음. 이제 가장 큰 게 캐터필러라고 미국에 있는 큰 중장비 업체가 있어요. 네. 그 덤프트럭이 2층 또는 3층 건물만 해. 덤프트럭 크기가. 좋군요. 뭐 그런 캐터필러에 중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진성TC라고 있거든요. 이 기업하고 그다음에 이 진성TC는 캐터필러뿐만 아니고 히타치, 현대 인프라코 이런 데도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네. 이런 중장비에 납품하는 진성TC라든지 음. 또는 현대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으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만약에 우크라이나 시작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가장 좀 수혜주로 크게 좀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예, 항상 말씀드리는데 미국 주식은 트레이딩이 아니고 장투고요. 장투고 우리나라 주식은 사고 파는 트레이딩 위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주식은 세금을 20% 내잖아요. 22%가 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2027년 이후에 팔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그런 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세금이 22% 있으니까 네. 세금 때문에 남는 거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사고 팔잖아요. 수익 내서 팔고 수익 난 거에 22% 세금 내고 또 나머지 돈으로 사고 팔고 하면 예, 정말로 말 그대로 남는 게 없는 거죠. 다 옛날 판돈 카지노 가면 카지노에도 돈 뜯어가는 것처럼 예, 그 판도리가 돈 뜯어가는 것처럼 거기서 세금 내는 게 남는 게 없으니까 미국 주식은 그 세금이 너무 크니까 수익 나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지. 아니 장투했다가 수익이 충분히 났을 때 팔고 세금 내고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세금이 쌓이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게. 예. 그러니까 막 장기적으로 아까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막 5년 이상 이렇게 볼 거 네. 계속 모아가지고. 예, 그런 건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한 4배 막 이렇게 했을 때 예, 그때 수익 세금 한 번 딱 내는 거. 수익에 어차피 수익 난 거에 내는 거니까요. 한번 내는 걸로 끝나는 것 같고. 우리나라 주식은 알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금융위기후 거기 S&P 500은 6배 오르고 나스닥은 9배 올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은 그 당시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직전에 코스피가 2,000이었거든요. 지금 2,000 얼마예요 아직도. 오른 게 없어. 네. 그러니까 트레이딩에 맞죠. 네. 예. 계속 안 오릅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네.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오늘 또 신문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그 신용대출, 미수거래 이런 게 양이 늘고 회전율이 또 2배가 넘게 막 늘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겠죠. 그게요. 네. 그거 2차 전지 관련주를 고점에서 신용거래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신용 잔고도 굉장히 많이 맞아요. 늘었다고 염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만 해도 저기 외인 기관은 계속 팔고 있는데 개인들은 평단가가 100만 원이 넘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고점에서 산 거지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용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은 9번 성공해도 한 번 잘못하면
손실이 왕창 커져서 손실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욕심을 조금 자제하시고 현금 범위 내에서 좀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이전지 관련 좀 많이 오른 거는 밈 주식화 된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매수 안 하는 게 돈 버는 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꾸 책을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제가 신간을 출간했는데 네. 이번에 새로 출간한 차트 신의 한 수를 꼭 구매해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내용들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아주 쉽게 쓰여졌다고 자신하고 있고요. 차트 공부에 목말라 하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웅달 책방 시청자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증권 에듀의 김용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